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화석 선배, 호모 인턴스 등 취업난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경기 둔화의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취업 시장의 한파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기업들의 채용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까지 더해져 내년도 채용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곳도 상당수입니다. 이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성보다는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를 선택했지만 구직에 있어 보탬이 되지는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공대라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취업 잘 된다고 하고 그거 믿고 들어온 건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또 더 줄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내년에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기업은 작년보다 5%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키울 사람보다는 직무에 준비된 사람을 선호하면서 사업부별로 필요한 사원만 수시로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작년보다 4%포인트가량 줄었는데 3년 이하의 단기 경력자들을 선호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2%로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새해에는 실질적인 일자리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면접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취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대전에는 2년제와 4년제를 망라해 모두 1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해마다 3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대전시가 이들 대학 졸업 예정자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면접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면접 후 기업 인사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 취업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요즘 취업하기 좀 어렵고 구직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좀 다소나마 유한이 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30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액수 역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놓고는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기존 대학 졸업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청년 실업자 등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일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 대전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중 자투리를 모으다 보니 지원액과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정부가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자 은행부터 신속히 대출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 등 취약계층이 2금융권이나 4금융 등으로 내몰리면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2금융권 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올 들어 76조 원 늘어나 10월 말 712조 9천여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2금융권을 찾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수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 불안이 심화되면 부실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안전망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14일 이내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 확대하는 등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민들에 대한 급격한 여신 회수를 연착륙하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은행빚 등을 갚지 못해 잇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소기업이 비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잔액은 76조 5,723억 원으로 작년보다 31.2% 늘어났습니다. 비은행 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취약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시중은행이 최근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중 FTA가 발효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기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컸지만 사드 배치의 보복성으로 세운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최대 무역국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1주년을 맞았지만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난 1년간 중국의 수출한 액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협정을 맺기 전인 작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위축됐다는 점이 대중국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무역 장벽을 높인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과 식품업계가 넘어야 할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 화장품 업체는 달팽이 크림의 위생 허가를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식품과 화장품 품목에 대한 통관 거부 사례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화장품, 의약, 식품 이런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된 식약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의 통관 거부라든가 특히 이제 SPS 위생 및 검역이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의 어려움은 확실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롯데그룹 현재 계열사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민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세를 제외한 다른 수단으로 상대국의 수출을 막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요새 20대 부부를 참 보기 힘듭니다. 늦은 결혼이나 독신이 확산한 결과인데 30대도 3명 중 1명꼴로는 미혼이었습니다. 또 고령화의 심화로 60대 이상 절반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로 본 한국의 변화상을 김종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결혼 20만 건, 출생아 31만 7천 명, 모두 역대 최소치입니다. 이런 결혼과 출산 기피 추세는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미혼 인구 비율이 36.3%, 5년 전보다 7%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40대도 13.6%가 미혼, 특히 남성은 18%가 넘었습니다.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기피, 만혼이 더 심해 대학원 졸업 여성 4명 중 1명꼴로 미혼이었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일하는 노인도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60대 이상 인구 중 일을 하거나 연금 등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49.7%, 5년 전보다 5%포인트 넘게 늘었고 본인 수입에 자녀 등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주택 환경의 양극화도 주목되는 현상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방 4개 이하인 가구 비중은 모두 줄었는데 5개 이상 쓰는 가구도 급증해 28%가 넘은 겁니다. 또 저금리 장기화에 자가 월세 비중이 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21%대에서 15%대로 급감했습니다. 종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작년 조사에서 2위로 밀려나고 개신교 비중이 늘었습니다. 10년 전 급증했던 천주교는 다시 큰 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있는 비율 자체가 43.9%로 10년 전보다 9%포인트 줄어 사회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수입니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온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 중 월 평균 지출 1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은 13.01%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분기 14.0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높은 실업률,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주와 빵값이 오르더니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20일부터 대표 제품 18종의 가격을 50원씩 올렸습니다.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AI 탓에 산란개들이 대거 살처분되며 달걀값마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연말 서민 지갑은 더 얇아질 형편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유독 라면 판매대만 붐빕니다. 카트 가득 라면을 담거나 아예 박스째 들고 가는 사람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농심이 안성탕면, 너구리 등 18개 품목 소비자 가격을 봉지당 50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인상 전에 미리 사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라면 판매량은 지난달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 16일 가격 인상 발표 뒤 이틀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업계 1위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팔도와 삼양 등 다른 업체들의 라면값 연쇄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탓에 달걀값도 끝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 판매대가 비어도 바로바로 채워 넣을 수 없다 보니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마트마저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자체적으로 공급받던 음식점들입니다. 맨날 이제 발주 넣어서 받고 저희가 사용하고 이러는 입장이었지만 느닷없이 일 터지는 바람에 이거 사용을 못하니까 일단 이렇게 가까운 데로 와서 이렇게 많이 사가고 맨날 그러는 중입니다. 달걀값은 한 판에 7,000원을 훌쩍 넘었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달려 한 사람당 한 판씩만 살 수 있게 제한하는 대형마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혼란한 전국을 틈탄 라면, 맥주 등 가공식품값 인상에 이어 AI 사태까지 더해지며 안 그래도 불황에 힘든 서민들의 식탁 물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A업체가 전국적으로 4만 4천여 명의 근로자에게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임금뿐 아니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그 외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립학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퇴직을 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월급까지 준 건데 알고 보니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사학비리, 백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인 유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이 학교는 유 씨에게 최근까지 5개월 가까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챙겨줬습니다. 학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고 급여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요. 제가 기자님한테 그거 다 보고기 그러네요. 교육청에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했으니까요. 전화 끊을게요.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은 유 씨가 이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서자 부랴부랴 급여를 회수하고 유 씨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공교육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엄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인사에 개입하기 어려운 현행 사학법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장 아들인 유 씨의 학교 현장 복귀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경제와 사회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 특히 고용 지표가 무척이나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정체되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뉴스는 저도 접해봤는데요. 자영업자라는 게 개인 사업자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요,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임금 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습니다.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혼자 하는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요. 부부나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은 무급 가족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자,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 근로자 수는 690만 명이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690만 명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26%에 달하는데요.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약 15%고요. 일본은 약 1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적정 수준보다 30-40%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또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훨씬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른바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2015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약 8만 9천 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는 70%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30%는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업과 폐업에 대한 통계 파악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네, 등록이 안 된 사업체들까지 포함하면 폐업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박을 꿈꾸면서 창업하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전국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생계형의 비중은 2007년 79.2%에서 2010년에는 80.2%, 2013년에는 82.6%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의 생계형 비중이 90%가 넘었고요. 서비스업과 음식 숙박업도 85%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생계형이 많다는 건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반증인 겁니다. 네, 창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창업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국 빚을 져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집계한 12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18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6개월 만에 4.4%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출 분류가 자영업자 대출로 되어 있지 않은 숨은 빚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집 담보 혹은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많은데요. 한국은행은 개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을 52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32.6%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제2금융권 대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덩달아서 시중금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는 좋지 않고 금리마저 올라가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이 한계 가구의 33.6%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요.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한계 가구가 3만여 곳이 늘어나서 48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0만에 가까운 가구가 사실상 파산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예측인 겁니다. 네, 자영업자의 위기는 빵집과 분식집 그리고 세탁소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공세에 무너진
골목 상권에서 시작이 됐었죠.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증가와 또 피할 수 없는 경쟁을 보면서 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데이터 뉴스는 위기의 자영업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